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학회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안영입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122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공직자의 소명의식 강화, 공직자가 일어서야 대한민국이 다시 선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공직자의 사명감과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세미나는 박광국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박광국 교수님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국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행정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예, 그다음 지금은 가톨릭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에 앞서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주민자치 학회장이신 전상직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잠깐 청중석으로 좌석을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상직 학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참 감명 깊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계에 계셨고요. 정계도 계셨고, 관계도 계셨고, 또 현장 업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석가를 삼계도사라 그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선생님께서는 사계도사이신 것을 지난번에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자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보고 드리려고 제가 쫓아 나왔습니다, 이제. 선생님, 혹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정치나 행정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근자, 열, 원자래입니다. 설자를 요즘은 기쁠열로 쓰는데 논어에는 설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서는 근하고 원이 대비가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열 있으면 레가 되는 겁니다. 이 근열하고 원내 이제 근열 원내 이 관계가 근원 관계이기도 하고 열내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치는 이게 근에 기반했을 때 가장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치나 분권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원에서 레한다는 얘기는 근을 이제 열하면 원이 레한다는 얘기는 이 근이 표본이 되면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적인 영향력은 이 근린에서 형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 근린에 저희들이 집착한다 그럴 정도로 정말 참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하는 표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본질이라고 보고요. 이 일을 이제 개인이 혼자 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자치고, 그다음 정치인이 하면 정치가 되고, 관료들이 하면 행정이 되고,
이때 주민들이 개인 차원 아니고 집단 차원에서 하면 주민자치가 되는데 이게 정치를 정의하는 거나 행정을 정의하는 것보다가 이 함께 자치한다는 것에 관한 정의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홀로 자치하고 함께 자치 이게 참 어려운 게 같은 자치인데 혼자 할 때 차원하고 같이 할 때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학문하는 방법하고도 다른 접근을 요청해서 좀 저희들이 아직도 그 숲속에서 정리 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 문제만 해도 그냥 뭐 당연히 그렇지.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생리적 욕구가 있는 차원에서는 잘 먹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욕구 차원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슬슬 잘 사는 게 문제가 되고요.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잘 노는 게 문제입니다. 이 차원에서 보통 주민들은 이 세 차원을 동시에 추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는 넘어가서 잘 놀기만 추구하는 분도 있고 뭐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세 현상이 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저희들 숙제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늘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악한 놈이 잘 살아, 선한 놈이 잘 살아 그러면 다 악한 놈이 잘 산다 그럽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럼 너 앞으로 악하게 살래? 그럼 아니요.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자, 악은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등산에서 조난 당했는데 악한 놈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착하면 못 살아납니다. 생존 문제고요. 선은 공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생존과 공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주민자치인데 여기에 관한 균형점 있는 균형을 본인 개인들이 갖추냐 안 갖추냐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다. 개인이 이 균형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주민자치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요.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일을 내일로 승인하면 이게 이제 실제는 주민들이 공공화가 다 된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괜히 일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게 이제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마을 일을 내일로 승인하도록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을 일을 내일로 승인하도록 만들어만 주면 됩니다. 정부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이제 집합 차원에서는 주민성, 마을성, 자치성인데 이게 친밀성이고 공동성이고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연결되는 게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인데 이 원리들 9개를 가지고 이제 현재 있는 조례를 평가를 다 해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100점을 받으면 이 주민자치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점이면 주민자치를 완전히 망쳐먹는 제도고요. 이렇게 제도인데 현재 있는 행안부 표준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39.6입니다. 하면 할수록 주민자치 망하게 해놓은 조례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 평가원 부원장님 저기 와 계시는데 또 정석 교수님께서 다 이제 손봐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자치나 이런 데서는 이제 등한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치에만 이제 많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학술 정책 현장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부분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다 모릅니다. 학술적으로도 모르고 정책적으로도 반영 안 되고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지평을 대한민국은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향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한 일주일째 중국 향락을 들고 보니까 이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고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중국 향락을 가지고 와서도 한국에서 이 고민했던 거는 딱 율곡선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계도 어느 누구도 이 정도 고민을 안 했다라는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보면서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창발성이라는 문제인데 이머전스. 하위 계층 그러니까 구성 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위 수준 집단에서는 새로운 질서나 패턴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이걸 자기조직화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개미 한 마리를 두면 그냥 개미 한 마리입니다. 근데 개미를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그 안에 일개미, 병정개미, 숙개미, 여왕개미가 같은 개미인데 분류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동물 생태학자들이 이머전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걸 가지고 사회 생태까지 뭐 또 정책 생태나 이런 데까지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잡계 사람들인데 이걸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도를 해서 강좌를 한 22번 했는데 제가 22번 몽땅 다 갔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가서 이제 그 해봤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자 어떻게 해서 개미가 저기 한 마리 있을 때는 없던 게 여러 마리 있으면 생겨나느냐. 이게 자기네끼리 싸워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분화가 돼버리거든요. 아주 평화롭게 분화가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 원리가 뭐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 정답은 잘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심리학자 한 분이 이거 연구한다고 그래서 푹 연구해서 가을에 발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원리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현장에 실천하고 싶은 게 이게 제 욕심인데 이 과요일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학회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행정학회에서 발제했던 논문입니다만은 근린에서는 친밀성이 이제 생명이고요. 이제 지방쯤 근데 우리가 시군구쯤 됩니다. 그쯤 돼 같이 공동 함께 하는 게 생명이고 국가는 공공성이 생명인데 이 공공성이 친밀성을 놓쳐버리면 이게 독재가 됩니다. 그다음 이 친밀성이 공공성을 놓쳐버리면 이상하게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공동성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성이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같은 어떤 중간 집단들, 정당이나 이 집단들이 있는데 이게 가끔은 공공성을 놓쳐가지고 친밀성도 훼손, 양쪽 다 공동의 적이 돼버리는 게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온전한 정책을 만들려 그러면 요 근린제도 정책, 요 지방제도 정책, 또 국가제도 정책, 이게 공공성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정책이 지방제도 정책만 자기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영역에도 걸쳐져 있어야 되고 공동성 영역에도 걸쳐져 있어야 비로소 지방제도 정책이 완성이 되고 국가제도도 이렇게 돼야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싶어서 이제 한번 그려보고 지난번에 행정학자님들한테는 이거를 좀 반드시 새겨달라. 근데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정책 사업 품질 이거 했던 게 이게 지난번에 중국 길림대하고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왔을 때 했던 슬라이드입니다. 근린에서는 사고, 지방에서는 공이고 국가에서 공입니다. 이게 커먼하고 뭐 퍼블릭으로 나눠지는데 요 사이에 있는 원리를 인간의 사회화 원리고 이거는 공론장, 이 공론장
이게 함께 의논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이게 사회 인간화는 이 국가가 이 개인을 존중하고 살리는 원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공론자를 썼습니다. 여기는 이공론자를 썼고요. 우리는 하버마스나 아렌트는 이걸 두 개 다 같다고 보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은 이거는 아마 놓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앞으로 저는 발제를 한다면 이공론장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퍼트남 이론으로 봤을 때는 결속자본, 가교자본, 연계자본으로 이제 뭐 미리 퍼트남이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뭐 후쿠야마나 이런 사람들이 또 들여다보면 이 범주를 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새 영역은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일본의 공공성도 연구를 해보면 일본에도 이 친밀성이 워낙 없으니까 일본은 외려 이 친밀성을 살리는 문제를 고민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연구했으면 좋겠고 잠깐 이 문제를 제도나 정책이나 사업으로 어떻게 구상해낼까 하는 게 제 고민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그걸 자치학이라고 저희들이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자치학으로 이름 붙여놓고 근데 인류학, 철학, 역사학 이거 다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도 한 10개 학문을 다 거쳐야 종합을 해야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한 12, 13년 이럴 때 학제 간의 연구를 한번 2년간 했습니다. 정태인이라고 하는 그 박사하고 했는데 정태인하고 같이 할 때 오만 교수님들을 각 분야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 뭐 물리학과 교수님 화학과 교수님 다 모셔가지고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이 얘기하고 뭔 얘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한참 한 서너 시간을 얘기해보고 나면 공통 부분이 조금씩 갖춰지는 걸 보고는 학제 간의 연구도 어떻게 보면 잘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때 희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깝게도 이제 제가 돈벌이 한다고 이제 그 더 이상은 못하고 이제 정태인 박사도 이제는 먼저 떠나버려서 제가 못하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장을 마련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쯤 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이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만 가지고는 절대 못 다다릅니다. 이제 현장에서 또 경험을 해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모순을 극복을 시켰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막 벅찼던 거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하셨던 그 경험을 저희들한테 전수해 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선생님 저희가 하는 오늘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패널 딱 앞으로 나오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명예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실 소개를 네이버 들어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전상재 전님께서 4개를 이렇게 문화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도 뭐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시고 시차 이론이라고 개발하시고 또 사실은 정계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비실장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엄청난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르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때 아마 굉장히 중책을 맡으시고 그 역할을 잘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산업계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오늘 얘기 쭉 들어보시니까 울산 그 현대그룹에 실제 거의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신 게
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저 전혀진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생한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말도 우리는 굉장한 참 축복을 받았다. 예, 보통 이런 박수가 한 번 나오는데 당연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요. 저도 주민자치주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저도 무지 바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 넘어갑니다. 하는데 쌤 강연을 제가 3시간짜리를 한 번 듣고 또 3일 뒤에 제가 한 번 더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많은 걸 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이혜영 토론자 두 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주민자치중앙위에서 아마 처음으로 모시고 온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이혜영 교수님은 한국행정학회 한 2,000명 되는 학회, 모학회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한국행정학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불교협회 또 그 신도협회 또 회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깊고요. 정책 사상 대계를 쓰셨는데 그 책이 제가 한국행정학술상 위원장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고 싶었습니다. 워낙 그 천착을 한 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수상은 못하셨지만은 아마 그 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클래식한 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영남대학교의 명예 교수고 박사학위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사실 이수영 교수님을 오늘 토론자로 모시니까 아까 정영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연륜이 그만큼 사회에 있나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사유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리딩하는 것도 저는 부원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원장급에 준하는 그런 아마 상당히 어떤 그런 모든 그 큰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비전 철학을 아마 직접 만들어내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나온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 또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국 박사학위는 동문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제가 오늘 부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오늘 발제, 오늘 토론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저도 상당히 사회져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발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파워포인트. 예. 우리 박강구 교수가 가까운 제자뻘이니까 선생 자랑을 잔뜩. 근데 여하튼 제가 일을 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사회 전체 돌아가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폭입니다. 보통 교수들보다는. 그래서 좀 교수들이 잘 생각 안 하는 파트를 제가 간혹 붙들고 씨름을 하고 또 우리 지금 전상직 회장님 주민자치 붙들고 지금 이야기 들어봤죠. 진짜 교수들 누구도 저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앞으로 우리 교수들 좀 우리 직업이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많이 나오면은. 근데 여하튼 대단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뭔가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아이디어 좀 나면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요쪽인가? 한번 보지. 됐네. 아닌데. 이거 거꾸로 가고 있어. 여기,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내가 한 2, 3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겉으로 볼 땐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엄청난 위기가 지금 사실은 이 위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강 짐작을 하는데 누구냐?
40대, 50대가 가장 지금도 고통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이 잘 안 보인다.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일자리 없으면은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라도 사람들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재정자금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구멍이 곧 날 것 같고 건강보험도 지금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예요. 그리고 그냥 복지 쪽에 들어가는 돈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 그래서 국가 부채도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진짜 무너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50대 중반 이후가 제일 지금 그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누구냐?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관료들이 공직자들이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결할 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지금 뭡니까? 정치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노력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자리가 여보세요? 예.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자기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해보려고 덤벼드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나서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서 정부마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 모르고 덤벼들어요. 이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한다. 아마추어들, 아웃사이드 폴리티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 정치인이라고 이런 거죠. 이 외부 정치인들이 의욕은 넘치고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고통도 알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덤벼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선거 국민들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당에서 공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선거 비용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모아야 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국회에서 모여서 정책 결정하자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모르면 누가 하느냐. 결국 당 지도부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가 나가는데 그게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문제, 고통당하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겠다라는 식으로만 주장을 해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원인이 뭔지 그 원인 중에 어떤 걸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걸 해결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알아야 될 사람이 그 담당 부서 공직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 라고 우리가 실적 관리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공직자들 밥 먹여 살리느냐? 그거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려면 능력도 키워야 되고 업무 수행 능력도 키워야 되고 전문성도 키워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와서 정권을 잡고 와서 이거 해. 그랬을 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 왜냐하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니까 해. 밀어붙일 때 이게 공직자들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 따라가고 안 하면 자천되고 날아가니까 이런 식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위축돼가지고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사실은 공익을 수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공직자. 공익 수호를 위한 전문지식 키워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위해 싸워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그때도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해나가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걸 알고 추진을 하십시오. 그걸 알고 국민들, 지식인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자 말자라고 판단하십시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밑에서 미국의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맨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무슨 용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미국 행정학자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나갑시다. 여기에 공직자가 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은 오성과 한음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오성과 한음 어릴 때부터 오성이라는 사람이 이항복, 그 사람은 재주가 많고 순발력이 있고 장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난을 잘 치고, 한음 이덕행입니다. 이덕행이라는 사람은 좀 무게가 있고 점잖고 신중하고 이런 사람인데 둘 다 나중에 영의정을 했는데 여하튼 이 이덕행이가 영의정 할 때 광해군 시절입니다. 영의정 할 때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집권 세력인 대북 세력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덕행이가 그럼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대북 세력들이 전부 다 이덕행을 죽여야 된다. 이덕행을 죽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광해군이 그거 훌륭한 정부의 대신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데 그 죽일 까지는 없다. 영의정 자리에 뺏어 내쫓았어. 사탐에 갔는데 2달 만에 죽습니다. 그 2달에 죽는 동안에 왜 죽게 됐느냐. 내용을 보면은 쫓겨나와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영창대군 죽이려고 그러는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막고 그 영창대군 곧 죽는데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그래 죽는데 영의정으로서 그걸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자책감 밥맛이 떨어져 식사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병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바로 2달 만에 죽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살을 꼭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식사 이래가지고 순결을 한 겁니다. 결국 왜 그랬느냐.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북 세력들이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 사람들이 악마같이 나쁜 사람이라 그랬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죽이자고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영창대군은 선조, 광해군이 선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선조가 왕비로부터 왕자가 출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후궁소생으로 광해군이 제일 위인데, 아닙니다. 광해군 위에 행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광해군이 후궁소생인데도 사람이 좋고,
그리고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막 잘 움직여.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자가 됐는데 선조가 마지막에 새로 왕비를 들여서 새로 정식 왕비로부터 아들이 하나 태어난다. 그게 영창대군. 근데 조선조 가래에 의하면은 이게 주자가 따른 건데 왕비의 정식 왕자가 왕이 개성권을 갖습니다. 그 왕자가 없으면 할 수 없이 후궁에서 난 자식도 왕자를 되지만 그러나 정식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강해군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강해군이 뭐 지금 자리에 앉은 거는 임시변통으로 앉은 거 비슷하고 시간이 지나서 영창대군이 자라가지고 한 20세쯤 되면 야 임금자리 내놔 내가 해야 돼 라고 나오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선조가 죽기 전에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이게 내 자리에 내쫓고 명나라 군대하고 서로 짝짝꿍 대가 내쫓고 지가 왕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선조가 했답니다. 해가지고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내쫓고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를 앉히려고 그때 당시 영의정 유영정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하고 은밀하게 짜고 공작을 했습니다. 공작을 했는데 영창대군은 어머니도 당연히 거기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작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6-7개월 만에 선조가 죽어버렸다. 선조가 죽고 나니까 광해군이 그대로 왕이 올랐어. 오르자마자 바로 그 영의정 쳐 죽였습니다. 당장 죽였어. 죽이면서 거기에 이제 가담된 임목대기도 야, 이 왕비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영창대군을 살려두면은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되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집권 세력이 죽인 겁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 통치 차원에서는 내란 방지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죄가 없는 동생을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불륜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의 규범, 인의, 예지신 그거를 어기면은 안 되는데 그 어기는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가 뭐냐면 바로 이 죄 없는 동생을 죄 있게 몰아가지고 죽이는 국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거는 밑에 있는 대신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이게 주자학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덕형은 주자학에서의 가르침,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보면 여기 죽이는 거하고 살리는 거하고 영의정 같으면 국가 통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만도 하고 사실은 왕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 당연히 죽입니다. 당연히 죽이는데 그런데도 주자학이 말하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생의 이유를 주고 주자학적 교리에 대한 종교 이상의 믿음 그런 식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 이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선거 공약으로 뭘 했느냐. 4대강 보를 허물겠다. 왜 허무느냐. 4대강보가 원래 취지는 뭔지 뭐 이랬지만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왜 그러냐. 보를 가지고 물을 가두고 있으니까 녹조도 생기고 그래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막는 방법은 보를 허물어서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강물을 흘러야 된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문재인 정부는 옛날에 선거시 때부터 공약으로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거다. 돈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볼을 허물려고 공약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과연 이 볼을 허무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라는 걸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담당 부서 거기에다가 자 너희들이 이 볼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하고 이 볼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비용하고 두 개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해라 라고 했는데 볼을 건설할 때는 어디가 주관부서냐 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부가 수자원공사를 관리하면서 볼을 건설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느냐? 볼을 왜 만들었느냐? 옛날에 한번 태풍이 크게 지나가면은 그냥 4대강 근처에 물이 넘쳐가지고 태풍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홍수 피해. 그리고 한번 가물면은 또 물이 부족해가 쩔쩔매고 농민들이 쩔쩔매고.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DJ 정부 때 어떻게 했느냐. 야, 안 되겠다. 홍수 피해가 너무 크다. 전국적으로 다 강 중요한 거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자.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요. DJ 정부 때 한번 태풍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수리 보수하는데 왜 제방 무너지고 뭐 이런 게 했는데 거기에 한 4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DJ 정부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짰습니다. 짜보니까 총 87조가 들어요. 그때는 4대강뿐만 아니고 섬진강도 넣고 중요한 강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87조. 근데 그때 DJ 정부 때 예산이 200조도 안 됐습니다. 200조도 안 되는데 87조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포기. 노무현 정부 때 야 그래 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때는 강 숫자도 좀 줄이고 큰 강 중심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 44조. 근데 그때도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덮었던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때 계산했다라는 거는 돈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MB 정부 때 얼마를 들였느냐? 24조를 들였습니다. 24조를 들였는데 그걸 정부 그때 예산이 한 3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1년 만에 안 하고 3년에 걸쳐서 나누고 하고 또 플러스해서 그중에 절반은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부담해. 나중에 물 팔아서 그 돈 갚으면 한 10년 만에 갚을 수 있다. 그 12조는 또 막. 정부에서는 재정자금으로는 1년에 4조씩 해가지고 3년을 걸쳐서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래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환경보호론자들이 그 물이 녹조가 생기고 해서 안 되니까 이거 볼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야 뭐 허물자 그래 그러면서 보호 관리를 건설부에 맡겨놓으니까 얘들이 맨날 그 경제 효과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는 환경보호가 중요하다. 환경처로 그 관리를 넘겼어요. 환경교 사람들이 경제 효과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겠어요? 그 옛날에 만들어낸 그 통계를 갖고 들고 가면 그건 뭐 경제 효과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뭐 하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바깥에 맨제만 알려지기는 막 피해에 비해서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별거 없다. 라는 식으로 보고한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래 그럼 뭐 허물자. 세종보 허물기 시작하니까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격렬하게 말하자면 저항을 했습니다. 너무 거세게 농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없던 걸로, 허지부지가 없던 걸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하냐. 사실대로 이게 원래 만들 때부터 태풍 피해,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 그 피해를 줄여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만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시하라고 넘어갔다. 이제 이게 아까 이덕행이 같은 사람, 죽는 거하고, 요즘 우리가 보는 우리 공직자들의 행동하고, 쳐다봤을 때 조금 서글프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서글프잖아요. 그 말하자면 공직자들이 보고한 대로 예를 들어 경제학부 진짜 없었더라면 좀 허물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나중에 집정부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 효과 굉장히 큰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덮고 그냥 밀고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황해적 그 친구들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조선조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덕행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박태보도 여기는 안 했는데, 여하튼 죽은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 귀양도 가고 그랬대. 조선조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미친 짓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걸 이제 알아내가지고 조선조 선비들이 공부한 거, 생각한 거, 그것 중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좀 알려줘서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는가. 그게 제가 생각을 해서 조선조 선비들이 뭘 생각했는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조 선비들은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성리학, 주자학인데 성리학을 종교 수준으로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물 마실 때. 글자가 작아서 뒤에는 안 보이죠. 이 조선조 선비들은요, 우선 이 이야기 전에 잠깐 이야기해요. 옛날에 공자나 맹자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적 규범, 인, 의, 예, 지신, 이 5가지가 그것이 굉장히 인간 사회에 필요한 거다. 그리고 국왕이야, 지도층, 지배 집단이 이것을 실천하면은, 그러면 모든 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산다. 그래서 바로 인의예지신을 체득을 하고 하면은 치국 평천화는 자동으로 된다. 수신제가를 잘하면은 치국 평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이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체득을 해서 실현을 해라. 보여라. 라고 공자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돌아가서 왕한테 설득을 하죠.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들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셨는데 그래가면서 대접은 잘해주는데 말하는 거는 그냥 할 생각. 공자님 참 진짜 70몇 시까지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못 이루고 결국 맹자는 공자님보다 더 부대접을 받았어요. 더 돌아다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송나라에 소위 말하는 성리학 주자학자, 주희라는 사람, 그 이전에 북송에 정호, 정희,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자님이 왜 그렇게 다니는데도 설득이 안 됐느냐. 그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그 왕들이 여보, 당신 그런 식으로 인의예지선을 우리가 열심히 솔선수범하면은 왜 평화가 온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 한번 대봐. 그러니까 공자님이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 시절이 태평성대였는데 그때 요임금, 순임금이 바로 이거 인의예지선을 했다. 근데 그 왕들이 그때 요임금, 순임금 지금도 선사시대라고. 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전설시대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에이씨 지가 지내 말이지. 그 다음에 주나라에 주문왕, 주공 그분들이 실제로 했던 그 좀 압니다. 주나라는 그때 뭐 한 400년 전 이야기. 근데 사실은 주문왕 무왕은요 군대 끌고 가서 거란을 쳐 죽이고 그래 엄청난 피 흘려가면서 싸워가지고 평화를 이룩한 겁니다. 그런 건데. 근데 와가지고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다니까 그거는 다 평정을 해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다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지 청주전국기대 그냥 서로 옆나라고 맨날 싸워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공자나 맹자는 군왕들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증거를 대봐. 이 사람들이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설득이 안 된다. 이게 설득을 하려면은 원래 인의예지선은 우주를 지배하는 천리, 그 천리가 인간 사회에 구체화된 게 바로 인의예지선 그겁니다. 이 천리를 인간 사회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이걸 천리를 지키는 거니까 이거는 발전하고 흥원. 근데 이걸 역행해서 나가면 파멸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 대봐. 진짜야. 어떻게 그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저기 뭐라고 이야기를 이게요. 저기 장면 보면 이렇게 보세요. 원래 인의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이라는 거는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아끼고 보듬어주고 보살피는 거. 근데 그 인의 정신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인의 정신을 갖게 됐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뭐냐.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종족 보존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지 뭔가 이게 나중에 움직여. 근데 어릴 때 자식을 보듬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 애정을 품고 키우는 거. 이게 자식에서 확장이 돼서 사촌, 육촌, 조금 더 나가서 동네 사람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 것이 인어정신이다. 그 인이라는 것은 약자를 안고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을 좀 붙여주는 이런 식인데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집단들끼리 싸울 때, 부족끼리 싸울 때, 한 부족은 그런 정신인데 한 부족은 자기들만 살려고 그냥 악을 쓰면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인어정신이 있는 사회가 이기게 된다. 이게 사실은 동물 사회도 봐라. 호랑이도 자식 새끼는 끔찍히 위한다. 사자도 자식 새끼는 끔찍히 위한다. 모든 생명체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인어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의, 오를리요. 저게 막스 프랑크 영상 말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원래 의라는 거는 justice, 영어로
정의인데 이 정의를 인간들이 어떻게 습득했느냐? 어떻게 습득했느냐? 그걸 유전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류가 정의의 관념을 마음속에 체득할 때 제일 출발이 뭐냐? 맨 처음에 먹이 사냥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그걸 나누어 먹을 때 먹이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이 사냥에 기여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이렇게 적당히 배분이 돼야 되는데 어느 놈이 한 놈 와가지고 먹이 사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던 놈 막 집어먹고 뺏어먹으면은 그 먹이 사냥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같이 분노해가지고 내 쫓아야 된다 또는 안 된다 또는 먹이 사냥에 노력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줬다. 그 분노함. 이 정신이 자스티스의 출발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주자시대 때도 했다. 그래서 먹이 사냥 후에 근데 이게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요즘 밝힌 내용인데요. 이거 한 4원 박테리아를 조사를 했는데 박테리아가 먹이 사냥 후에 나눠 먹을 때 거기에 먹이 사냥에 참여하지 않는 박테리아는 배제를 시킨다.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그리고 그런 박테리아는 번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박테리아는 소멸, 점차적이다. 근데 박테리아를 조사를 해보니까 두뇌가 없어요. 박테리아는 두뇌가 없어요. 두뇌가 없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근데 이런 식으로 주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거다. 하늘이. 이러한 생각은 하늘이 부여해 줬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진 거지. 배워서 된 게 아니다. 이래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 주자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개미하고 벌의 사회를 봐라. 개미나 벌이 두뇌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할 일을 안 하면 난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리고 또 일벌이 또 일 안 하고 땡땡치면 죽이잖아. 죽이잖아요. 죽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 이게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지. 절대로 이게 가르쳐서 된 게 아니다. 자기들이 가르쳐 된 게 아니다. 이거를 주자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언제냐면 12, 13세기인데 송나라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인류사회에서 가장 발전했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일이에요. 나중에 밝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대 자연과학적 지식이 제일 발전했어요. 무지개의 원리도 알았고 지진의 원리도 알았고 저 먼 산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이 되면 이게 바다가 뒤집어져서 육지가 됐다라는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여하튼 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자는 뭐까지 주장했느냐 하면은 전체가 두 개가 꽉 부딪히면은 그러면 일부는 막 깨지고 흩어지는데 일부는 두 개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새로운 전체로 탄생이 된다. 뭉쳐지는 힘 이게 인의 작용입니다. 이는 보듬고 안고 배려해주고 상대편을 감싸주는 인이 작용합니다. 주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자나 그 동료들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까지도 인이라는 소유 천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생존이 되고 제대로 잘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부닥치면 깨지는데 안 부닥치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건 인이 작동하는 거다. 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여튼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조선조 들어오니까요. 우리 조선조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과학 지식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그걸 들은 학자들이 야, 그 말 맞다.
그 말 맞다. 주자적 이런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주자나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막 쪼개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가 아니고 조금 평화스러웠던 시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리가 인간 사회에 구체화되면 우리가 윤리 규범으로 이야기하는 5가지 규범, 그거로 구체화된다. 요거를 잘 터득을 해가지고 실현을 하면 천인합이란다. 그 천리를 몸속으로 체득을 해요. 천리하고 자기 몸속에 이게.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 이랬습니다. 요 천리가 개별 개체 하나하나한테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박힌다. 박히는데, 꼭 박히면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성이다. 개성이다. 근데 한마디로 이 개성입니다. 개체에게 들어가서 박힙니다. 그래서 천리가 개체에 들어가서 박힌 게 성이다. 성리학입니다. 이래서 그 성이, 근데 이 성은 원래 알맹이는 천리 그대로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몸뚱아리를 거쳐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몸뚱아리는 물질의 기초인 기가 만들어. 기가 물질의 기초로서 이게 뭉쳐져서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개체는 리가 들어와서 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그리 이렇게 만들지. 개체 하나는 기도 진이고 리도 진이고. 근데 이 물질이 질이 이 사람들 이야기를 요부터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리는 모든 개체 똑같은데 기가 개체마다 틀린. 품질이 좋은 기가 있고 품질이 나쁜 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무기물, 생명체 없는 거는 품질이 제일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 있는 것 중에서도 동물이 식물보다 품질이 좀 좋은 거고 동물보다는 사람이 품질이 더 좋은 거고 품질 좋은 사람 중에서도 많이 틀리는데 성인은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망나니는 품질이 좀 나쁘고 그런데 막 그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품질이 나쁘지만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다듬으면은 이 성이 리에 가까워진다. 리에 가까워진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막 수양이를 수신제가 그럴 때 수신의 원리가 바로 성을 길을 잘 갈고 따뜻가서 성을 리에 가깝게 만드는 그거를 수신이라고. 이게 성리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 왜 설득력이 있었느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의 행위상학적 요소, 행위상학적 요소입니다. 천리가 이래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행위상학인데 이 행위상학적 존재론을 도덕 규범하고 연결해, 도덕론하고 연결해. 그러니까 행위상학을 도덕체라고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킨데 그 결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학들이 그거 보고 꿈뻑 죽었어요. 그 조선조에서 제일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맨 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색, 그 밑에 그 제자로서 저 정도전, 권근, 정몽주,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태계, 이율곡 이런 식으로 쭉 내려 송시열. 이래서 조선조의 선비들은 성리학을 종교 수준으로 믿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믿고 열심히 하면은 천도를 터득을 해가 천리를 터득해서 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요. 태계 선생하고 송시열이는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에서 말하는 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거는 진리다. 진리다.
대단한 겁니다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작적 논리를 가만히 보면 종교 수준으로 확실한 신념체계 하나를 딱 만드는 겁니다. 막스가 막시즘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 똑같으냐 하면은 둘 다 하느님, 신,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신을 내세우는 종교는요,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약속이 그 종교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든지 예수님 모독하는 것보다 죽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많은데, 그런 식으로 사후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식의 신념체계는 막시즘하고 이 주자학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런 게 존재했다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요, 제가 성리학을 공부를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시작했냐? 사후세계에 대한 약속 없이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신념체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궁금해서 성리학을 열심히 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21세기 우리 청년들 보고, 야, 너희들 소명의식 있는 공직자 되라, 종교를 믿어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대신에 단일한 신념체계 하나를 딱 만들어서, 야, 이거 봐라, 이것대로 한다면은 당신네들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좋은 거다라는 걸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념체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내가 보니까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요즘 말이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주여행도 꿈꾸고 있고, 그 다음에 AI가 나와서 온갖 걸 다 하는 이 시기에 청년들 보고, 야, 너들 이거 믿으면 정말로 이거 엄청 좋은 거니까 목숨 걸고라도 지키도록 해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성리학이 답변이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 알은 거는 분명히 믿음 체계가 중요하다 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단일의 믿음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럼 해결책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요거 이전에 이게 엄청나게 헤맸는데, 막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막 제가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말하자면은 맨 처음 본 건 이런 걸 봤습니다. 일본의 무사도. 왜 봤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2차 대전 말기에 젊은 군인들 보고, 야, 너 가미가제 타고 가. 그럼 두 말 다 하고 가미가제 타고 가서 자살을 받게 죽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도대체 이 사람들 뭘 공부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무사도 열심히 한 6개월 공부하다 보니 무사도 뿌리가 서양의 기사도입니다. 서양의 기사도도 찾아가지고 또 읽어보고 뭐요. 근데 여하튼 거기서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혁명가, 이런 사람들. 사실은요, 막시즘을 믿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어땠는지 보려고 레닌 평전도 읽어보고, 체 게바라 일대기도 찾아가 평전도 읽어보고, 내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멍청한 짓을 했는데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다 답변을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냐?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상황이 전혀 비정상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소명의식 어떻게 하면 같냐? 전혀 다르냐? 그래서 나중에
단일적인 신념체계 없이 그래도 뭔가 좀 가깝게 찾을 수 있나 해가지고 찾아본 게 화랑의 소명이지. 화랑은요, 찾을 때 맨 처음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화랑 관창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화랑 관창이 맨 처음에 적진에 돌진해가지고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너무 애처롭다 그래가지고, 야, 임마, 다시 돌아가. 그리고 내보낸 사람이 누구냐? 백제군 사령관 계백입니다. 그죠? 백제군 사령관 계백은 전쟁 때 나올 때 가족을 다 쳐 죽이고 왔습니다. 기록이에요.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적장이 왔는데 어리다고 살려 돌려보내고, 두 번째 왔을 때 할 수 없다, 너 죽여야 되겠다. 죽여가지고 그래도 애처로워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말꼬리 매달려 돌려보냈습니다. 보면 굉장히 자비롭고 굉장히 참 착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때 나올 때 가족들 다 쳐 죽여요. 그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로서는 상상이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요, 그때는 이미 백제는 망하는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벌 싸움을 나갈 때 김유신이가 신라군 5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거 다 알고 결사대 5천 명을 끌고 그 싸움이 됩니까? 싸움 되지도 않고 다 망한 나라 그거 끌고 가가지고 차라리 왕하고 나와서 우리 항복합시다. 항복 조건으로 백성들 좀 노예 안 삼고 뭐 좀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그렇게라도 합시다. 우리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행동.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하여튼 가족들 다 쳐 죽이고 나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 생각이 뭐였겠느냐라는 걸 사실. 근데 자료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고구려에도요. 저기 내가 잘못 해가지고 조라가 했는데 조가 조이야. 내가 아까 파워포인트 할 때도 잘못 가르쳐 줬는데 저희 고구려에도 화랑하고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 단제 신채호 선생이 이 주장을 했지만은 근데 역사적 증명이 안 돼가지고 뭐 이건 원래 역사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요 지리산에 골짜기에 조이선인 청년단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주로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자제들인데 한 30명씩 모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단체 훈련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하튼 당시에 시대 정신으로 있었던 건데 근데 그 시대 정신으로 나타난 내용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랑이 그대로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랑을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랑을 조사를 했는데 왜 조사를 했느냐? 화랑이 시대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절대로 주자학과 같이 단일의 신념체계 그거 가지고 안 했을 거다. 그런 단일 신념체계는 없었을 거다. 틀림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은 화랑의 정신을 지배했던 게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속오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세속오개의 내용을 보면은 충효신 이제 이렇습니다. 사군이충 그죠? 왕을 모시되 충성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사친이효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모실 때 효도로서 해라. 부모 유신, 친구 사귀, 믿음으로 사귀. 이게 이제 유학의 그거잖아요. 인예지신의 3대. 거기에다가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런 것들을 붙여가 세속오개인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신라에서 가장
참 훌륭한 지식인이요. 최고의 지식인이 원광대사라는 분. 근데 원광대사가 중국에도 유학을 하고 이분은 불법을 했지만 실제로 유학도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도학, 노장사상도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인데 이분이 만들어내 준 건데 그 내용의 이 세 가지는 유학에서 나오는 거라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내가 시간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근데 이 세소고개를 몸으로 실천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여기에 불교의 영향. 원광대사가 원래 불교 도성으로 가장 그때 당시 신라는요 전체 지성계를 불교가 장악을 해요. 불교가 다 지배를 했어요. 불교 천국. 그러니까 불교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도교 이게 최치원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신라의 이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불선 세 가지 생각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서 화랑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요소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몰라도 김유신이 젊었을 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수행을 하는데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검도 하나 줍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산신령, 바다의 해신 이게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키는 그런 것들.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굉장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전쟁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지배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게 지배층에 상당히 이렇게 확산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했고 실제로 유학적인 지식은 유학이 없었더라도 그 전에 신라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였다. 이런 식의 지금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화랑도에서 밝혀낸 것 중에 저기 유학하고 다른 게 뭐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유학에서는 주자학에서는 단일 체계, 신념 체계 작동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였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여러 가지 생각 조합을 해서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러 가지 좀 섞어서라도 굉장히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다른 점은 화랑에서 유학자들하고 달리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임을 수행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를 내버렸다. 그러면 엄청난 처벌이 거겠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화랑도에서 화랑들이 나가서 죽었습니다. 많은 화랑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충성도 하고 국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가문에 대한 효도도 하고 친구들한테 화랑 내 친구들한테 이러고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인데 안 죽고 나오면 엄청난 처벌이 무서운 처벌이 있다. 그게 김유신 아들 원술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술이라는 김유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여하튼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패전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김유신이 야 이놈아 패전을 하면 죽어야지. 거기서 싸우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지. 그래서 국왕이 그때 김춘주 보고 우리 아들 죽여라. 김춘주가 아니 그때는 패전해온 게 총사령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다 패전해왔는데 왜 걔만 죽이라고 그러느냐. 다 용서했는데 김유신이 국가에서는 용서를 해도 아버지로서 나는 용서를 못한다. 걔를 가문에서 파문을 했어. 내쫓았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원술랑이 내쫓겨가지고 참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를 악물고 참다가 다음에 전투가 있다. 당나라하고 싸울 때 그때 이 친구가 자원해가지고 가가지고 공을 세웁니다.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는 아버지는 벌써 죽었고 어머니는 머리 깎고 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돌아왔지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은퇴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폐인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김유신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김유신은 조카뻘입니다. 조카뻘에 방굴이라는 친구가 김유신을 말하면 김유신 조카가 아니고 조카뻘이죠. 방굴 아들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친구 이야기보다 김유신의 그저 한번 봅시다. 그 사람 이야기했나? 맞아. 김춘추 저 국왕의 사위 이야기 같은. 국왕의 사위인데 이 사위가 전쟁터 나갔는데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아도 될 자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적군하고 싸우다가 적군이 그냥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막 위축돼가 쭈그러졌어요. 그랬는데 지도부에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궁지에 몰린 적을 몰아치면은 이게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 물듯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쪽 피해가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궁지에 몰린 적을 몰지 마라. 그래 잠깐 전투를 중단해라. 라고 했는데 김춘추 사위 왕의 사위입니다. 이 친구가 들어가가 혼자서 그냥 싸우다가 말리는데도 가가 죽습니다. 그 죽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친구 왜 그렇게 죽었느냐 하면은 바로 죽어야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 그게 막 이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서 내가 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길게 기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화랑이 소위 소명의식을 가질 때 작동한 내용 중에 하나다. 우리 자장께서 빨리빨리 끝내라. 빨리빨리 끝내라. 자,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소명의식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화랑과 이 조선조 선비의 두 개를 요약을 해보면요.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가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소위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조선조 선비들도 그랬고 화랑도 그랬고 자기들이 맡은 일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믿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이덕행이 죽을 때 내가 국왕 저거 영창대군 죽이려고 그러니 저거 막는 게 내 소임이다. 그런 식이에요. 그 일이 왜 소임이냐. 내 책임이시고 너무나 중요하다. 국가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내 책임이라는 생각. 요 두 가지에다가 나중에 봅니다만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이게 저거겠다. 기능 수행을 이런 것들이 소임의 소명의식을 좌우할 때 굉장히 크더라. 막 그래서 공직자들을 소명의식 주려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자세히 알려줘. 왜 중요한지를 자세히 알려줘. 두 번째, 당신들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책임감. 그거를 꼭
말하자면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말하자면 전문 지식을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명의식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라는 것이 주자학자들 화랑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 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바깥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바깥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 있죠. 명예와 칭송이 가장 강력한 보상이다. 화랑도 그랬고 주자학자들도 그랬고 옳은 일을 해가지고 소임을 잘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훌륭하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아주 명예롭다.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걸 칭송을 해주질 않는다. 그 칭송을 해주는데 핵심이 누가 칭송을 해줬느냐? 이 애착 집단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화랑도 그랬고 주자학자들도 그랬고 첫째,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는데 죽으면 누가 가장 그걸 지지를 해주느냐? 가문, 가족 이게 가치죠. 그다음 똑같은 학벌 그리고 단체 거기 소속된 지지 화랑도 그랬고 주자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공직자를 격려해주는 애착 집단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중립적 지식인들이 좀 나서주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공직자들 좀 소명의식 가지려면은 공직 풍토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공직 풍토가 요즘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 민원인들이 가가지고요. 민원을 제출하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이게 민원인한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 안 해주려고 그러냐? 해줬다가는 나중에 너희만 뇌물 받고 해줬지. 라는 식으로 감사에 걸려가지고 혼이 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져요. 근데 공직자들이 민원인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지부동이라고 해요. 두 번째, 대통령이 지시해도 올바른 지시를 해도 안 들으려고. 뺄 수 있는 대로 청와대에서 지시 떨어지면 안 듣고 도망치려고. 왜 그러냐? 그거 해줬다 정권 바뀌면 다음에 불려가가지고 혼이 나는 경우가 많다. 무슨 고시하기 뒤에 다음에 나오고. 거꾸로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위에서 협박을 하면 죽여. 아니 협박을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시키는데 영혼 없는 공직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얽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걸 완전히 좀 고쳐야 되는데 이 공직 풍토를 개혁하려면 저거 봐요. 9개 성공해도 1개 실패했다 그러면 1개 실패한 걸 가지고 죽입니다. 공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죽. 그 다음에 정책감사 그래. 지난 정권 대통령이 올바른 걸 진짜로 잘했는데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와가 정책감사 그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죽이려. 정책감사 저거는요. 감사원에서 이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붙지 않은 정말 나쁜 제도입니다.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되는 걸 하고 나중에 내가 누가 질문하면 이야기를 할게. 여하튼 이래서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요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고쳐놓고 그 다음에 정치도 대개혁을 좀 해야 돼요. 정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 정치가 그렇게 안 고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크게 바꿔야 돼요. 방향은 뚜렷합니다. 뭐냐? 첫째, 양극화, 적대 정치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두 번째, 정보의 기능과 정책의 범위 축소 이게 과잉 정치를
없애려고 그러면 저걸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온갖 걸 다 건드리고 하면은요, 정치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니. 이래서 정치 대개혁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건 정치학자들이 좀 고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 지식인들이 좀 지식인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식인 중에 언론에서요,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자꾸 편향된 거, 자꾸 자기들이 그냥 국민들 중에 이쪽 편 좋아할 거 써주고 이쪽 편 좋아할 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요즘 그걸 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건 개혁이 안 됩니다.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언론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 쪽에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 사람들 기금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 가지고 사실을 밝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들이 자꾸 시청자가 많아야지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청자 좋아할 거짓말만 자꾸 해야 되니까 이거 광고료 영향을 안 받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언론. 그거 하려면 전혀 수입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이게 요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시급하죠. 더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직접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집정부에서 은퇴리 명령이 내려오면 이게 안 됩니다. 라고 가서 설득을 하고 안 될 때는 싸움도 하고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요 이야기 내가 하고 끝을 낼 때, 우리 차장이 날 자꾸 째려보고 있어. 여기 보면은 충원을 하는 공직자는요, 정말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눈 부릅뜨고 쫙! 그래가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요. 애국심 강하지 않으면 절대 못. 두 번째, 상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강한 사람. 이거 이대로 하면 대통령 틀림없이 당하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이 당하는데, 나라도 피해가 있고, 그럼 대통령 당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도 내가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하고 싸우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싸우는 사람 마찬가지. 그리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방면에 대해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통령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요, 상관한테 복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 하나 알아둘 거는 옛날에 당태종 이세민이 한 행동, 이 사람이 바른 말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황제 중에는 최고의 황제로 칭찬받았어요. 그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조회에 나갈 때 앞에다 거울을 큰 걸 놓고 얼굴 표정을 이래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대신들이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굴 표정을 바꿨답니다. 왜 그랬느냐? 당태종이요, 얼굴이 엄청 무섭게 생겼답니다. 엄청 무섭게 생겨가지고 얼른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얼굴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가 약한 대신들이 조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 황제 똑바로 쳐다보면 벌벌 떨고 그냥 그래서 황제 그때 이 당태종의 부인 황후가 장손 황후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황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거울을 갖다 놓고 얼굴을 고쳐라 표정을 그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장손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갔다.
조에 나가서 이야기를. 그런데도 대신들 중에서 바른 말을 잘 못했답니다. 오로지 한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데 위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유명합니다. 역사. 위징이라는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데 불행하게도요. 이 위징이 당태종 재위 10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당태종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태종 말기는요, 아주 포악한 군주가 돼가지고, 아주 포악한 군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칭송받는 건 위증이 살아있어요. 10년. 그때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그때 여러 가지 바른 말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최고의 황제, 정관의 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최고 황제를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칭찬받는 거,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들 다 불러놓고 내 잘못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했던 행동 따르지 마라. 거기서 그런 말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이게요, 우리가 집정부, 국가 최고 지도자 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의 지도자도 좀 명심을 해야 돼요. 당태종이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 밑에 훌륭한 사람 키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 태종 이방원 이분이 또 이야기한 내용이 또 재밌습니다. 태종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당태종이 아니고 이분은 조선조 태종입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유명하죠. 태종이 뭐로 유명하냐? 왕권에 좀 도전할 만한 친구 다 죽였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세종대왕의 장인영감도 죽입니다. 이거 봐.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누가 나중에. 근데 태종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신이 1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충신이 하나 반드시 있다. 충신 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또 역신도 한 명 정도 있다.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왕이 강하면 충신이 되고 왕이 약하면 역신이 되고 이런 말. 그래서 태종이 이게 나같이 강한 왕이 아니라 약한 왕이 나오더라도 역신들이 많이 발을 안 붙이더라도 역신 싹이 보인다고 쭉 태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조금 돌리면은, 지금은 어떻게 돌릴 수 있냐. 대통령이 충신을 쫙 뽑았었으면은, 전체가 다 충신. 왕이 간신을, 역신이야, 간신을 이렇게 감싸고 쓰면은,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간신이 돼.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국가 지도자가, 이 말하자면 충신이 될 만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적으로 애국심, 그리고 상관에 대한 충심, 그리고 탄탄한 전문지식, 이런 친구들을 많이 키우도록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인사를 할 때 아주 훌륭한 저 인재들을 많이 발탁을 해라. 그래야지 공직자들이 소맥이 기도하고 뭔가 해서 미래를. 내가 이제 요 정도로 해야지 더안 깨는 예, 박수 한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요 주민자치 포럼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렇게 7시까지 가는 포럼은 잘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정정일 선생님 거의 80 넘으신 연세에 이 참 모셔가 이렇게 하는 걸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 사실. 예, 근데도 오늘 열정을 가지고 제가 왜 존경을 하냐면은 보통 교수님들 은퇴되면요, 거의 안 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 정신적 노동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정일 선생님, 김영구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 벌써 10년 넘으신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후학들에게 주는 임팩이 크지 않나.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걸 하겠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그 국가의 우리 인처로 말하면 등뼈와 갈비뼈다. 예. 등뼈, 갈비뼈가 시원찮으면 그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국민하고 기업은 뭐냐? 그 등뼈, 갈비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살이다. 이게 잘 조화되어야만 그 국가는
강력한 경쟁 욕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오늘 정정일 선생님이 2번 발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깊이 환기를 시켜줬고요. 이제 유튜브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듣는 것보다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선생님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 특히 토론자 하신 분 음미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엄청나게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고 할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먼저 변하면은 누가 취재를 옮겼나 그 소설 쓰신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그 노인이 죽을 때 내가 먼저 변했으면은 내 가족이 변했을 거고, 그 다음 내 이웃이 변했고, 내 지역사회 변했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했을 건데, 나는 판낮 세계만 욕하고, 국가만 욕하고 했다. 그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 그걸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계속 자기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남을 탓해가지고 아까 우리 전상희 회장님 말씀대로 반대로 사고하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오늘 생각하면서 선생님 이해 강연 너무 선생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100세 이상까지 선생님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